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금일시장 역시나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변동성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하락폭이 크거나 상승폭이 컸다. 한마디로 변동의 진폭이 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는 하락하다가 장 중반에는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고 마치 이번 주 한 주간의 증시를 하루 만에 요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는 2300선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쪽부터 보면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아직은 좀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 화학주 등이 하락하고 있는데 국제유가의 향방에 따라서 화학주는 갈피를 못 잡고 있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모 은행사에서 예대마진을 좀 장난을 쳤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면서 금융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투심이 좀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엔터게임업 쪽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좀 선별적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장입니다. 오늘 또 효율적인 마무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 한국산 스틸렌 제품의 반덤핑 과세를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대해 3.8%에서 최대 55.7%의 관세가 부과되고 기한은 5년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 대만, 미국산 스틸렌의 덤핑이 존재해 중국 관련 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입혔다며 이들 제품의 덤핑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 오늘 공개됩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책 토론회를 열고 4-5가지 보유세 개편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될 개편안들에는 참여정부 때 도입됐지만 이명박 정부 때 사실상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주간 휘발유 값이 9주 만에 처음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이번 주 주유소 휘발유 값은 리터당 평균 1,609원으로 지난주보다 1원 내렸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산유국의 증산 논의로 하락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다며 국내 유가도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롯데가 반납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 매장 사업자가 결정됩니다. 관세청은 오늘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복수 후보인 호텔신라와 신세계 DF 가운데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 매장 2곳의 사업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상 구역은 향수와 화장품 구역인 DF1과 피혁, 패션 구역인 DF5로 한 업체가 모두 선정될 수도 있고 한 곳씩 나눠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 흐름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다시 오름세입니다. 6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2443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강보 합권 수준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갈팡질팡하는 모습들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320포인트 내려오면서 이러다가 2300선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도 살짝 나왔었는데 이후에 다시 상승하면서 2440선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 2430포인트 중반대까지 내려가면서 또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오름세입니다. 한마디로 변동폭은 꽤나 커져 있는 상황,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20억 원 사고요. 개인이 538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가운데선 투신 쪽에서 212억 원 유일하게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팔고 있고요. 766억 원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포스코 올라가고요. 삼성전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5.66% 큰 폭의 상승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차 13만원 단숨에 회복합니다. LG화학이 화학주들 전체적으로 유가 향방에 따라서 오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어제 70만원 회복한 뒤에 오늘 2% 상승입니다. LG생활건강 하루 쉬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한국전력이 35,000원대 회복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오랜만에 2%대의 상승, 신한지도 올라가고요. KB금융 보합, 현대모비스도 보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살펴보면 5포인트 하락입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낙폭이 조금씩 더 커져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815부터 830까지 쭉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변동폭이 거래소에 비해서 더 큰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은 사고요. 외국인 팝니다. 양시장 수급 주체는 비슷비슷한데 일단은 외국인은 224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56억 원 사는 가운데 여기는 투심만 팔고 금융투자 연기금은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CJ E&M은 올라갑니다. 신라젠 보합이고요.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는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나노스도 빠지고 HLB도 빠지고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다가 지금 갑자기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러비스는 오히려 소폭 상승에서 지금 큰 폭의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75%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엔터 업종이라고 모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약바이오라도 모두 올라가는 상황도 아니고 개별 종목 이슈로 지금 선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위부터 15위를 더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캡텍 1.3% 상승, 카카오멜론이 오랜만에 5%가 넘는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컴투스도 시원한 상승 나오고요. 코오롱티슈지는 보합, 휴질 오늘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만원 지금 살짝 무너져 있네요. 원달러 환율 오늘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합니다. 1108원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네요.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이슈들의 시장이 이렇게 또 변동성이 강해졌는지 이슈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새벽에 유럽에서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날짜는 6월 22일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쯤에 이제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 수입품 34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거고요. 품목 같은 경우는 11월 중간선거 지역구에 해당되는 품목들을 겨냥을 하면서 오토바이라든가 위스키, 청바지, 오렌지 주스, 크랜베리, 피넛버터 이런 종류의 품목들을 리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에서 동맹국들과의 무역전쟁 우려까지 좀 합세되는 상황인 거고요. 동맹국들이 보복관세를 부여할 경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세 인상 정책을 구체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멕시코라든가 유럽 그리고 브라질 가장 많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우디를 중심으로 증산에 대한 합의점이 좀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100만 배럴 정도의 증산 또는 글로벌 수요의 1% 수준의 증산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국제유가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랐다가 이 증산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증산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는 좀 앞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슈들 정리해 주셨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고요. 전략들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다음 주 시장도 역시나 좀 상승 트리거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박스권 등락을 지속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음 주에 예정된 이벤트들 보시면 좀 크게 시장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만한 요소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프리뷰 진행 중인데요. 일단 코스피 2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1분기와 유사한 37조 원 정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이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또 유가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7, 8월이 고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5월 PCE 물가도 2%를 상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에 대한 부담도 좀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있고요. 결국 지지부진한 실적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부담으로 시장의 상승 요인은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조금 박스권 등락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요. 보통 주가의 급락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낙폭 과대주 그리고 실적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유용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실적 양호하고 좀 낙폭이 과대한 업종 같은 경우는 기계, 증권, 건설, 반도체, 유통 업종이 있기 때문에 반등 시 좀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술적 반등 중심으로 해서 낙폭 과대주로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유가의 향방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조금 지금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제 오펙 지나고 나면 조금 더 갈피가 잡힐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빈에서 오펙 총회가 열리는데 감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협의가 될 것이냐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국제유가 전망도 이곳에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오펙 총회에서는 국제 원유 시장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협조 감산과 관련된 출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현재 18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30만에서 60만 배럴 정도 완화시켜주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경기 확장에 따른 수요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요. OECD 국가의 원유, 석유 제품 재고가 과거 5년 평균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하루 100만 배럴 정도 더 증산을 하더라도 국제유가는 1배럴에 $65 안팎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은 오펙 총회에서는 만장일치 결정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조 감산 축소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3개국의 이해가 얽혀서 증산이 결렬됐을 경우에는 유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직격탄을 받는 나라는 신흥국이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국 통화 약세에다가 고유가로 더블 펀치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분석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국제유가도 국제유가인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 측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강한 시점입니다. 일단은 무역 갈등이 짙어질 경우에 중국이 이에 맞서서 꺼낼 수 있는 보복카드 또 궁금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공격을 계속 막아낼 수 있겠느냐, 보복이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중국은 수입 제한 이외에도 다른 대미 보복 수단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국 내에서 활발히 좀 의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유력하게 내놓는 보복 카드로는 첫 번째로는 수입 검사를 강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돼지고기라든지 자동차, 사과 같은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엄격한 통관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M&A라든지 해외 투자들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승인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 반도체 회사인 퀄컴이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인 NXP 세미컨덕터 인수 계획을 아직 승인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M&A와 관련해서 목리를 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위안화 환율을 더 낮게
유도를 해서 자연스럽게 미국 제품을 비싸게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중국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2015년도에 위에나 절하 시 자본 유출이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중국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환율 정책은 양날의 칼과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쓸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국채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국채와 관련해서 보유 비중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는 작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드 보복했던 것처럼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을 부추길 수가 있고요. 또 미국 단체 여행을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매년 300만 명 정도가 미국 여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그 상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대응책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1950년서부터 1972년 사이에 중국 제품 수입을 금지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 카드를 쓸 수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 글로벌화의 그 전도사를 자처하는 중국이 세계 무역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행동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 자칫 이러다가 미국 국채를 매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시장에 더욱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갈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무역 전쟁으로만 그치지 환율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1월 달에 중국에서는 미국 국채 축소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3월에는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 국채 매입 축소에 대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이 아주 짧게나마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가 1조 1,819억 달러로 세계 1위가 되는데요. 미국 국채를 매각한다면은 아무래도 국채 가격이 바로 하락하게 되고요. 중국도 보유 자산 가치가 줄기 때문에 중국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시장의 그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위험은 자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 국채라든지 금으로 자산 구성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국처럼 최고 등급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유동성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투자 상품을 다른 곳에선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도 4월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환율 조작국이 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융 보호법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유 그 국채를 줄이는 것까지는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무역 전쟁을 계속하게 되면요, 궁금한 게 미국이 얘기하는 게 지금 뭐 수지가 잘 안 난다, 돈이 잘 안 벌린다, 우리가 손해 본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금융시장이 결국에 무역 적자가 줄어들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미국이 현재 준비 중인 중국 제재 규모는 3,500억 달러에서 4,5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관세 부과를 하고 또 투자 규제까지 나선다면 극단적일 경우에는 미국의 중국의 무역 흑자는 제로가 되고요. 근데 미국의 경상수지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미국에 유리한 것만은 아닌데요. 무역 적자가 늘어나면은 세계 무역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요. 국제 금융 거래에서 달러와 거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국이 외환 준비금에서 달러 자산을 늘리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지위는 역설적으로 더 확고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거나 흑자국이 된다고 하면은 미 달러의 유동성 그만큼 줄게 되고요. 달러 기축 통화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유로화라든지 엔화, 위엔화의 국제화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국제 통화 체제에는 대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IMF라든지 세계은행, 국제기관, 그리고 WTO 체제 같은 경우는 달러 본위에서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그 세계 경제를 압도적인 하는 힘은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될지 지금 사실 피해가 조금씩 가시화가 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혹여나 이제 뭐 다른 방향으로 가서 한국이 오히려 뭐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 이런 일은 없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수출국이고요. 예. 또 미중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은 전체 36.7%에 달하고요. 수출 의존도는 13.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수출 감소의 어려움을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어부지리의 기회도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수입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 검사가 강화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적용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미국은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새로운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은 연간 한 2,219억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GM이라든지 포드, 나이키, 스타벅스, 애플과 같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내구재, 일상 소비재, 생활 필수품들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제품 쪽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단체 여행을 규제할 경우에는 미국을 찾는 중국인들이 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일부는 한국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국채나 투자를 줄이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나 채권, 회사채 시장으로 차이나 머니가 유입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투자 규제, 반도체 기술 유출 금지와 같은 하이테크 전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G2간의 패권 경쟁이 길어질수록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틈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호기가 또 찾아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인 건 맞는데 그 안에서 틈새 시장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사실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봐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 나오고 있고요. 리스크오프 현상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문제에서 지금 타협이 나와야 되는데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양국가가 강대강으로 나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매파적인 통상 정책이 야당인 민주당에 쫓기고 있는 여당 공화당 입장에서는 선거 판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상 정책을 강경하게 가져가는 게 선거 대책의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중국의 통상 압력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비핵화에 협조하도록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새로운 제재안은 앞으로도 계속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난 3월 달에 전인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가진 강국이라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미국이 제재안을 발표하면은 시 주석이 권위 유지를 위해서 즉각 보복 조치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은 외교적으로 북중 관계를 미국에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견제하는 목적도 깔리고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에 여기에 또 북한 문제까지 엮이면서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앞으로 그 무역 문제의 해답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도 제각각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네, 앞에서 살펴봤듯이 G2 간의 무역 전쟁은 미중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요.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승자 없는 싸움이 멈춰져야만 세계 경제가 확장세를 이어갈 수가 있고요. 주식시장도 안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강한 미국의 부활,
미국 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무역 불균형 시정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11월 중간 선거뿐만 아니라 2020년 대선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리스크 분산을 해야 되고요. 또 미국과의 민관 통상 협력 채널을 빨리 확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민간학 공동으로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규제가 한국에 확산될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알찬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